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동시에 그는 자신의 신문뿐 아니라 자코뱅의 연단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라파에뜨와 베앙파 장군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민중협회들이 이전보다 더 열렬하게 그를 지지했다. 상황은 더 중대했지만 동시에 더 단순해졌다. 코르들리의 클럽은 라마의 주도 아래 5월 2일 장군들의 배신을 고발했다. 말하는 이 일로 다시 한번 기소된다. 그리고 입법의회의 코르들리의 3인조 샤보, 바지르, 말랭, 티옹빌은 전쟁을 방해하고 쿠데타를 준비하는 오스트리아 위원회의 활동을 비난했다. 르샹보, 꼼테드 르샹보, 로샹보 1725년부터 1807년 프랑스의 장군, 1781년 프랑스군을 이끌고 버지니아의 요크타운 전투에 참가해 미국 독립혁명을 지원했다. 프랑스 혁명기에 북부군을 지휘했고 1790년부터 1791년, 1791년에 육군 원수가 됐다. 공포정치기에 체포됐다가 간신히 살아났으며 훗날 나폴레옹에게 연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전쟁이 그 프랑스 혁명보다 시기적으로 더 앞서는데요. 미국의 혁명, 독립전쟁, 이것도 약간 혁명적인 성격이 있는데, 주도한 사람들, 이 지도부가 다 프리메이슨이라는 설이 있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도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니콜라 리크베르 1722년부터 1794년 1792년 라인군과 북부군을 지휘하였으나 1794년 반역 행위로 처형됐다. 샤보, 프랑스와 샤보 1759년부터 1794년 환속한 성직자로 입법의회와 국민공예 의원에 선출됐으며 급진적 혁명가로 리성숭배교 주창자의 한 사람이었다. 동인도에서 사건으로 기소되어 당통 관용파와 함께 처형됐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브리소파는 잠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브리소파는 라파에뜨와 롤랑 사이의 격렬한 편지 교환 이후 라파에뜨파와 라메트파가 자신들에 대항해 궁정과 동맹을 맺은 것을 알게 됐고 그에 따라 브리소파도 공격으로 돌아섰다. 민중이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나 자신의 당파 이익 또는 감정에 의해 움직임다. 260이죠. 프랑스와 샤보, 형직자 출신의 급진적 혁명가로 이성숭배교 주창자이자 코르들리에 클럽의 일원이었다. 5월 27일 브리소파는 선서거부파 성직자들을 탄압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루이 16세가 거부권을 행사한 1791년 11월 29일 법령을 손질한 것이었다. 5월 29일 브리소파는 단호한 반혁명 세력으로 유명했던 국왕의 입헌 근위대를 내선하는 새로운 법령의 표결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5월 30일 장스톤에는 정치적 경찰 기능과 혐의자들에 대한 체포권을 행정기구들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모든 조치들은 로베스피에르가 권고한 정책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신문 5월 31일자에 쓴 최근의 의회 내 논쟁에 대한 기사에서 그가 어느 때보다 더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는 그 기사에서 좌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겁,
부패, 무기력을 통해 끔찍한 판동이 계획들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 이 말은 과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브리소파가 이중게임을 하게 되리라는 것, 이후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후방의 음모를 제압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장군들, 1차적으로는 라파에트를 엄하게 제재하고 군사 쿠데타의 위험을 차단해야 했다. 그런데 로베스피에르는 브리소파가 대담하지 못해서든 신중해서든 이러한 쪽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브리소파가 어느 때보다 더 민중의 활력에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5월 초에 브리소파는 꾀양파와 함께 마라와 꼬르들리에 클럽의 행동을 비난했다. 6월 초에 이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계급, 정책이 갖는 부르주아적 성격에 대해 훨씬 더 눈에 띄는 증거를 보여준다. 바지르, 클라우드 바지르, 1761년부터 1794년 국민공회 의원으로 지롱드파 공격에 앞장섰지만 공포정치의 과도함을 비난했다. 샤보와 함께 기소되어 처형됐다. 티옹빌, 멜링드 티옹빌, 1762년부터 1833년 입법의회와 국민공회 의원 산악파였으나 데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했다. 에땅프의 시장 시모누가 곡물 유통에 반대하는 농민들, 농업 노동자들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242쪽이었죠. 3월 28일과 4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그 사건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코뱅이 그를 추모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자코뱅이 포기한 것을 입법의회가 했다. 외국과의 전쟁이 불리해지고 최악의 배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빼앙바와 지롱파는 화기애애하게 의견 일치를 이루어 소유권의 순교자 시모네를 추모하는 법의 축제를 6월 3일 개최한다는 법령을 제정했다. 이 축제는 명확히 샤토비웨의 스위스인 도용수들을 위해 4월 15일 조직됐던 자유의 축제. 점잖은 사람들로부터 극도의 분노를 샀던 그 축제의 결과를 짓밟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4월 15일의 축제를 위해 선택됐던 표어, 즉 몇 달 후 프랑스 자체의 표어가 될 자유평등 우애에 맞서 6월 3일을 위해 선택된 표어 자유평등 소유권 신랄한 반격처럼 대비를 이뤘다. 기망식이 왜 사적 재산이란 말을 뱉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4월 15일의 축제가 민중들의 놀랄만한 열광 속에서 평화롭게 진행됐던 반면 6월 3일의 축제는 군대의 행렬 속에서 진행됐다. 오직 부르주아들만이 그 축제에 참석했고 민중들은 집에 남아있던가 의미심장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것을 그저 지켜봤다. 로베스피에르의 반응은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거칠고 단호하고 진지한 것이었다. 그는 이 축제에 대해 항의했을 뿐 아니라 매점자이자 투기꾼인 시모네를 순교자로 만든 데 분노했다. 그리고 그는 문제의 본질 자체를 공격했다. 5월 1일 에땅프 근처 모샹의 이펀 사제인 피에르 돌리비에가 3월의 소요, 곡물의 공정, 가격제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소요, 진압대, 군대가 저지른 학살과 약탈에 대한 긴 항의문을 의회에 보내왔다. 돌리비에는 이 항의문 안에 매우 대담한 비판을 덧붙였는데 그것은 몇 년 뒤에 나타난 바베프의 것보다 더 기독교적이고 루소주의적인 언어로 사유재산, 최소한 토지재산의 가치와 한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주저없이 자신의 신문 헌법의 수호자 제4호 6월 6일에 돌리비에의 긴 항의문을 그대로 실었다.
나아가 그는 돌리비에를 지지하는 긴 논평을 덧붙였다. 처음으로 그는 연합한 꾀양파와 브리스파를 혁명을 도점하려고 하는 하나의 사회계급으로 규정해 공격했다. 부유한 상점 주인에서 당당한 귀족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에서 옛 중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민중이라는 이름을 인류를 경멸할 특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과 동등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주인을 모시는 것을 더 좋아한다. 주인의 하수인으로서 주인을 섬기며 압제의 힘을 휘두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동료 시민들과 자유를 공유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운명으로 보인다. 인간의 존엄성과 조국의 영광, 그리고 미래 인류의 행복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이 덕없이 공경받고 재능 없이 명성을 얻고 그들의 재산이 그들의 부패와 공공의 빈곤과 더불어 나날이 증가한다면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주는 소멸하고 인류는 불행해질지어다. 플루투스의 재단밖에 아는 것이 없는 이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에게 자유에 대한 숭배를 설교하러 가자!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현재 우리의 금융체계가 그들의 자본에 대한 이자를 매 순간 얼마만큼의 비율로 증식시킬 수 있는지를 아는 것뿐이다. 혁명이 그들의 탐욕에 제공한 봉사로는 그들을 혁명과 화해시킬 수 없다. 그들에게 혁명은 정확히 그들의 재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피에르 돌리비에 1746년부터 미상, 성직자이자 광범위한 사회개혁의 옹호자, 플루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부의 신, 플루토. 그들이 세운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전능한 민중이 즉시 평온한 태도를 회복했다 해도 후작 이 참모부를 수립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무장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방위대 대신에 장교들로 이루어진 빛나는 군사집단을 창설하지 않았다면 파리가 바스티유를 함락한 그 순간 자신들은 모든 것을 잃었으리라는 것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사업의 평온을 이 영웅 라파르트의 공으로 돌리며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자신의 안녕을 이 영웅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가 조국의 재단 위에서 1500명의 평화로운 시민들, 남자, 여자, 아이들, 노인들을 학살한 날 1791년 7월 17일 샹드 마르스의 발포 사건이 있던 날, 이 우리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민중은 사슬에 메어두지 않으면, 그리고 이따금 총격을 가하는 배려를 베풀지 않으면 언제나 신사들을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길들여지지 않은 괴물이며, 따라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반도이자 선동꾼에 불과하다는 낡은 금언을 믿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 그들은 하늘이 오직 왕들, 귀족들, 법률가들, 주식 투기업자들의 기쁨을 위해 인류를 창조했다고 믿는다. 그들은 아주 옛날부터 신이었던 사람들의 등은 짐을 매기에 적합하도록 굳게 해놨고, 다른 사람들의 어깨는 황금 견장을 달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믿는다. 여기서 로베스피에르가 어떤 진보를 이루었는지 알 수 있다. 처음으로 그는 정치적인 것과 사회경제적인 것의 연관을 깨달았다. 그는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민중의 적들을 움직여 빼양바처럼 혁명을 진압하게 만들거나 브리소파가 앞으로 그러는 것처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경제적 동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브리소파가 부르주아지의 소유권에 대한 옹호를 국민의 보편적利益과 공공 안녕의 요구보다 중시했음을 확인하고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 법의 축제가 민중의 모든 요구와 폭동보다 더 크게 로베스피에르의 눈을 열어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70조. 구체제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 성직자와 귀족, 왕이 한 대의 마차에 올라타고 있다. 이 마차는 프랑스 민중을 가리킨다. 생각해보면 이 과정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실제로 변호사인 바르나브, 이스나르 또는 베르니오, 언론인인 브리스와 같은 사회계급 출신이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곧 금융 및 상업자본가들 그리고 대두하고 있던 일부 산업자본가들과도 긴밀히 접촉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본가들의 시각을 받아들였다. 온전한 신흥 계급으로서 봉건제와 토지재산에 대해 우위를 확보한 자본가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명료한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바르나브와 심지어 브리소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종속성에 대해 로베스피에르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예리한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로베스피에르가 옹호하고 사랑하는 민중, 그가 그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민중은 결코 신흥계급이 아니며 수십 년 후에나 노동자 플로레타리아를 이루게 될 것이다. 민중은 낡고 모순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잘못 끄집어낸 요구들을 두서없이 제시할 뿐이다. 마라 역시 특별한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과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로베스피에르는 더더욱 그러한데 이 문제를 강조할 기회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는 엄격하게 정치적인 태도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를 사회경제적 문제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형상뿐이다. 그는 양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로베스피에르가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을 깨닫는 것은 오직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자유와 조국을 지키는 데 대중들의 참여가 절박하고 결정적이라는 것이 명백해질 때였다. 그러나 그가 계산에 따라 행동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산악파가 될 인물들 대다수는 실제로 계산해 몰두했다. 그들은 부르주아 혁명을 구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민중의 협력을 사회경제적인 양보를 주고 산다. 그들은 상황이 유리해지면 자신들이 민중에게 갉아먹으라고 넘겨줬던 뼈를 다시 뺏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지롱드파가 지불하기를 거부했던 값을 치른다. 로베스피에르에게는 그와 같은 흥정이 없었다. 그 자신이 부르주아이지만 그는 모든 애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쏟고 있었다. 특히 그는 루소가 만들어낸 인물이었으며 루소의 사상은 하층민들과 중간 계급들의 혼란스럽고 모순된 갈망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모호한 욕구에 가장 가까운 이데올로기적 표현이었다. 데르미도르의 몰락보다 로베스피에르의 진실됨을 더 잘 입증해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792년 6월 초 이래 그가 생필품에 대해 규제와 공정가격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시각에 한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제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훗날의 사회주의 지도자 쥬레스는 로베스피에르가 둘리비에의 항의문을 논평한 구절들에 대해 분개했다. 그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우리는 차라리 로베스피에르가 당시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현실주의적이고 유능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지를 물어야 한다. 로베스피에르는 이렇게 쓴다. 이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들 부르주아 정치 지도자들은 사악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터무니없는 헛개비인 농지법 사상으로 모든 부자들을 겁주려 하는 것을 봐오지 않았던가.
마치 자유의 옹호자들이 그처럼 위험하고 부당하고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구상하는 분별 없는 사람들이라도 된다는 듯이 마치 그들이 재산의 평등이 시민사회에서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것은 훨씬 더 명백히 공상적인 공동체를 필연적으로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모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또한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터무니없는 계획에 따라 개인적 이익을 위협받지 않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는 것처럼 화를 내기에 앞서 마지막 두 구절에 주의해야 한다. 로베스피에르는 농지법이 공산주의 체제에서만 실현 가능하고 그 체제는 공상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공산주의 체제가 부르주아 윤리의 여신인 소유권에 대한 신성모독적 침해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가능은 실행할 수 없어서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한다. 1792년 6월에 로베스피에르가 공산주의를 공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았다. 공산주의가 합리적 사고의 대상이 되려면 대기업의 발달과 자본주의적 집중이 필요하다. 4년 후 바베프가 예찬하는 공산주의가 여전히 대부분 공상적인 것이었고 역사적으로 여전히 재화 생산의 공산주의를 생각할 수 없었으며 재화의 분배에 머물러 있어야 했음을 부디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 구절 역시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로베스피에르가 그 대의를 받아들인 민중의 요구가 어떤 지점에서 모순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민중 또는 산킬도트라는 단어에서 항상 오늘날 프롤레타리아의 선조들을 상상하고 그들만을 보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도시들, 농촌민중의 또 다른 북적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특히 파리의 산킬로트 중에는 이미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한 그들과 함께 직인들, 중소수공업자들, 소상점주들, 그리고 심지어 소기업, 소유주들도 있었다. 따라서 산킬로트가 모두 무산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소목, 장인, 디플레를 평균적인 자코뱅적 심성, 방탈리테의 전형적인 예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생애의 마지막 3년을 그의 집에 머물고 가족으로 함께 생활한 로베스피에르가 보기에 물론 그는 전형적인 샹킬로트다. 그러나 소목장인 디플레는 목공 기업가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는 파리의 여러 채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수하의 노동자를 40명까지 고용했으며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을 자신의 권위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자영업자 디플레는 은행가 대상인 투기자에 맞서 생마르소 포브르의 노동자, 생탕투안 포브르의 가구 세공직인, 그라빌리의 구의 소규모 수공업자와 나란히 투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짐작컨대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인물인 디플레의 개인적인 이익은 농지법과 공산주의라는 엉뚱한 계획에 심각하게 위협받았을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오늘날 역사가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순과 복잡성을 분석할 수는 없었다. 농지법,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경작자, 농민들에게 가구, 땅, 적정량의 토지를 분배하는 법, 돌리비에도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충분히 예감할 만큼 현실 감각을 지니고 있었고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관심 때문에라도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글의 결론은 또 다른 모순, 현실적이라기보다 이데올로기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로베스피에르는 우선 당대로서는 보기 드물 만큼 대담하게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다시
덕에 의한 부의 도덕적 상실하는 루소가 성경으로부터 물려받은 치명적인 약점에 빠진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바베프가 백가전서파의 낙관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의거해 로베스피에르를 넘어서 성취할 진보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측정할 수 있다. 아래는 다시 로베스피에르의 글이다. 우리는 권리의 평등을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자유도 사회적 행복도 없기 때문이다.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노동을 통해 생필품과 식량을 확보할 수만 있게 해준다면 자유의 벗들은 재산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리스티데스는 크라스스의 보물들을 시샘하지 않았을 것이다. 순수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아리스티데스는 크라스스의 보물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재산이다. 재산은 이 타락으로 이어지므로 그것을 잃은 사람들보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해로운 것이다. 이 글은 로베스피에르의 진보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되므로 길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1792년 6월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사건들의 리듬 속에서 아직 그것은 장차 펼쳐질 마당에 자리를 까는 것에 불과했다. 사회경제적 문제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긴급한 정치적 상황 앞에서 2달간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다. 6월 8일 작고된 육군 대신 세르방은 의회가 전국에서 2만 명의 연맹군을 징집하여 파리안에 주둔기지를 설립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 기지의 표면적인 목표는 예상할 수 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수도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의 은밀한 목표는 모든 반동적 쿠데타 시도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브리스파가 정확히 판단했고 그들이 발휘하는 모든 조치를 언제나 의심했던 로베스피에르가 잘못 생각했다. 6월 7일과 8일 자코벤 클럽에서 그는 이 조치에 반대했다. 파리를 지키는 데에는 파리 주민들과 국민 방인대로 충분하다. 즉 민중을 속박하지 않고 애국파를 억압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파리 안의 군대는 라파에트파의 군부 쿠데타 프로니은 시아민토를 도와줄 수 있다. 연맹군이 애국파들 중에서 선발되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루이 16세는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이유에서 연맹군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그는 로베스피에르보다 더 성견 지명을 가지고 연맹군이 파리의 봉기의 지원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봤다. 강요들의 집단 사임이라는 위협 아래 그는 정말로 마지못해 자신의 입헌 근위대를 폐지하는 법령을 제거하는데 동의해야 했다. 268조 아리스티데스 미상 생물연도 미상 기원적 5세기에 활동한 고대 아테네의 장군이자 정치가 페르시아 전쟁 후 아테네의 재무를 담당했고 청렴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크라수스, 마르큐스, 리시니우스 크라수스 기원전 115년부터 기원전 53년 로마 공화정 말기의 대부호이자 카이사르 폼페우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정치가 연맹군 베들레스 혁명의 수도 파리를 수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소집한 의용군 18